일단은 오늘 이제 GSP는 5회차인지 다들 모르겠지만 5회차 수업을 할게요. 자, 일단은 다섯 번째 날에는 왜 ND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진로 탐색 수업이고요. 저희는 오늘은 연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물론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순서는 이제 알아서 이동적으로 바뀌는데 섞일 건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학과 진로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일단 제너럴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반적인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기나노공학 탁현종 이제 멘토님이 유기나노공학을 전공하셨어요. 유기나노공학을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거고 이쪽 화학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 관련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저의 전공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그리고 연구 쪽으로는 제어공학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드리자면은 이제 저 정용 멘토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고등학교 때 적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갈 거니까. 그래서 한민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저희는 이제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이제 그 멘토님들 모으다 보니까 다 일반고 학생들 그 출신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생활을 처음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정혁 선배님 같은 경우 잠깐만요. 최정혁 선배님 멘토님 같은 경우는 한민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지금은 1학년이세요. 그리고 저희 1학년은 무학과에 학과가 없어요. 네. 정학과 무학과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어쨌든 무학과라고 학과 명칭이 없고 그러니까 전공이 없어요. 나중에 저희는 2학년 때 전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물리 전공을 대충 희망 중에 계시고 탁현종 멘토님 같은 경우 석사 과정님이세요. 네, 석사 과정 맞으시죠?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통합 아니시죠? 네. 석사 과정 중이시고 강서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안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저희 학교 이제 신소재공학부 석사 과정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실에 들어가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풍덕고등학교 졸업했고 이제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진시대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을 이제 그 학부로서 전공을 하는 중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연구원으로서 학부생 입장에서 학부생이라면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시분으로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분산제염이 자동화 연구실이라고 하는 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뭐 하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하는지를. 그리고 주요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로봇, 발사체, 및 탐사체, 우주 탐사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진로 탐색 수업이다 보니까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이제 랜덤으로 좀 꼽아가지고 좀 우리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얘기 좀 해봅시다. 어떻게 고를까요? 5명을? 하고 싶은 사람부터 먼저 받을게요. 그 개인적인 진로가 어떤 거고, 그래서 나는 어떤 거를 고민 중이다. 희망자에 한해서 잠깐 받을까요? 그 혹시라도 마이크 안 되시는 분들 채팅으로 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으신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좀 인원 좀 볼게요. 네. 참가자 15명 늘어났다. 네. 자, 갤탭은 누구예요? 갤탭은? 갤럭시 탭은 누구시지? 갤럭시는 누구세요? 대답 가능하십니까 혹시? 마이크? 마이크 켜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잠깐 마이크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잠깐 넘어갈게요. 지금 화면 공유 되고 있죠? 이 화면 보이시나요? 중 화면? 참가자? 안 보이나요? 누구 할까? 혹시 각 멘토님들이 한 명씩 정해주시겠어요? 한 명에서 2명씩? 자기 본인분들 수업 들어오시는 학생 중에서? 제가 네, 정했어요. 하밀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하밀 학생.
들리시나요? 어, 어,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네. 일단 대충 어떤 거를 혹시 그냥 딱 정해지지 않고 대충 난 뭘 하고 싶다 정도 아직 없어요? 음, 상관없어요. 없어도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 대충은 없죠 아직. 오늘 수업에서 좀 많이 알아가지고 그러면은 또 정혁 씨가 한 명만 더 골라주실래요? 그러면 경민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네, 경민 학생이 한번 여러분 경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 같은 게 있나요? 제빵사? 감사합니다. 대방사 빵 음, 만드시는 거 좋아하시는구나.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잠깐 그 현종 멘토님께서 한번 골라주실까요? 아, 네. 주영 학생? 마이크 되죠? 네, 네. 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네,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그런 건 있나요? 저 그게 아직 없어서 네.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게 없어서 이걸 하고 있는구나. 일단 알겠어요. 원래 그러다가 하는 거니까. 현종 멘토님께서 한 번 더 골라주실게요. 어, 희윤 학생? 조희윤 학생 혹시 마이크 되나요? 네. 채팅으로 마이크가 안 됩니다. 예, 마이크 혹시, 안 되면 딴 분도 네네. 있고 아니면은 제가 읽어드려요. 꿈이 혹시 있나요?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나 이런 계통의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식물, 식물학과요? 되게 멋진 직업 같아요. 음, 일단 그리고 저희는 이거 많이 했긴 한데 저희 중에서 한 명 골라보죠. 저희 중에서 꿈 가지고 있는 학생이 이제 하남 학생이었나? 하남 학생하고 이제 한 분들 뭐 더 있나? 오진 학생하고 그렇죠. 골라볼까요? 둘 중에 하나 해볼까요? 하남 학생하고 오진 학생이랑 둘 중에 한번 해봐요. 가위바위보 하든 뭐든 하든. 진짜 가위바위보 하게요? 오늘 26일이니까 짝수번 할게요.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 하남 학생이 저 기준으로 위에 있고 1번이라고 하고 우진 학생 2번이라고 하면 우진 학생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진 학생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들려요? 예, 드립니다. 네. 저는 항공우주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아시겠다. 로켓 과학자가 꿈이라고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연구 쪽으로 그쵸. 가고 싶어요. 어쨌든 다양한 꿈들이 있었어요. 아직 꿈에서 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어차피 그러라고 이제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꿈을 아직 안 가진 학생들이 있을 거고 아직 꿈을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소개하는 저희가 어떤 걸 하고 그래서 이쪽도 괜찮다 약간 소개하는 형식의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하기 전에 일단 다음에 슬라이드가 적긴 한데 다음부터 먼저 할게요. 다음부터 일단은 탁현종 이제 선배님께서 멘토님께서 먼저 하시긴 할게요.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네, 네, 방금 됐습니다. 네네. 네, 화면 보이시죠?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네네. 먼저 이제 발표를 시작할게요. 저는 이제 유기나노 공학이라는 전공을 하게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항공하고 싶은 친구 혹은 식물학자 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런 건 좀 관련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런 전공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듣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4학년 때 학교 다닐 때 했던 자료라서 지금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4학년 제 이름은 탁현종이고 지금은 그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구실에 들어와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래서 막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그런 배터리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자리인데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여기 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유기나노공학과가 뭔지, 그리고 뭐 진로 혹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학생들에게 이 정도로 발표를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혹시 그 막 수족관 이런 데 가보셨나요? 뭐 안 가보셔도 TV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어떤 강도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망치로 이 이 수족관에 있는 걸 깨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물고기들이 다 죽겠죠. 그러면은 과연 어떤 소재를 사용해야 이 망치로 두들겼을 때 안 깨질까요? 어, 만약에 네네. 대답하실 분 있나요? 안쪽에다가 좀 접착제 같은 막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몇 개를 좀 더 붙여놓으면 유리가 잘 안 깨지지 않을까요? 접착제요. 음, 네, 뭐 그런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 아크릴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유리보다는 3배 가볍고 단단하고 또 투명해야 잘 보이죠. 그리고 부독성, 열 보존도 되고 부식도 안 되고 이런 게 이제 고분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유기나노 공학 전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분자 플라스틱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걸로 뭘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과학과 공학의 차이? 네, 일단 이렇게 대면으로 봤으면은 직접 물어보고 했을 텐데 뭐 일단 제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생명과학, 지구과학, 화학, 생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세계를 이해하는 지적인 탐구 활동이에요. 좀 말이 어렵죠. 세계를 이해하는 지적 탐구 활동. 그리고 혹은 이제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막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이 있구나. 호기심에부터 시작돼서 과학이 되게 발전했죠. 그렇다면 이제 공학은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물리 이런 걸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의 불편함을 많이 해결해요, 공학이. 그래서 막 자율주행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또 GPS 이런 것도 전부 다 공학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과학은 이제 어떤 물에다가 색소를 녹이면은 색소가 퍼지잖아요. 그리고 그 색소의 색깔로 바뀌잖아요, 액체가. 그러면은 그 과학은 색소가 물에 왜 녹는 거지? 이거에 초점이 드는 거예요. 왜 녹지 도대체? 왜 색깔이 바뀌지? 근데 이제 공학은 이거
색깔 바뀌는데 그걸로 어떤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점이에요. 조금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얘는 진짜 왜 바뀌는지, 얘는 바뀌는 거 알겠어. 근데 이걸로 뭘 어떻게 어떤 분야에 활용하지? 이게 공학이고 이게 좀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대학 와서 또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과학은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들어야 돼요. 또 과학적인 사실을 만들어야 되고 공학은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공학이 취업이 잘 된다. 근데 이건 뭐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회사란 말이에요. 지식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런 데는 기업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익이 있어야 그 회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또 공학적인 사실을 많이 이용합니다. 또 과학은 보통 연구소 이런데 연구소는 진짜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돈을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공학이 취업이 잘 되니까 공학이 좋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둘 다 정말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되게 성질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서 이제 만약에 대학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저도 똑같이 고민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화학과랑 화학공학과가 있는데 나는 화학이 좋은데 화학이 들어간 과를 가고 싶어. 근데 화학이랑 화학공학과랑 뭐 어디 가지? 막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또 생명도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생명과학과랑 생명공학과랑 뭐가 다르지? 또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랑 뭐가 다르지?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런 과학 계통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진짜 그 화학에 대한 학문적인 이게 왜 일어나지? 색소가 이런 거고 공학은 그걸 이용해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돈이라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기술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나노공학과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보통 유기물, 무기물 이렇게 나누는데요. 유기물은 좀 살아있는 생명에 관한 그래서 DNA, 단백질, 포도당 또 무기물은 이제 생명 활동을 하지 않는 자갈, 금속, 이산화탄소, 소금 뭐 이런 건데요. 근데 보통 이거는 일반적인 유기물, 무기물을 나눈 거고 보통 과학계에서 유기물, 무기물 나누면 유기물은 이제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고 또 이건 뭐 분자 크기 작고 이런 건데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요. 왜 이 기준이 탄소가 될까요? 유기물, 무기물에 있어서. 그 이유는 이 주기율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한 20번까지 외우죠? 저도 한 20번까지 외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탄소는 여기 여섯 번째 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의 전자 배치 때문에 유기물을 나눈 기준이 탄소, 유기물이 있는 게 탄소, 무기물은 탄소가 많이 없는 거 이렇게 나뉩니다. 전자 배치를 보면은 여기 끝에 최외곽 전자라고 하죠. 그 전자가 4개가 있어요. 질소는 5개가 있고 산소는 6개가 있고. 근데 이 말은 탄소는 팔이 4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 2개, 다리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다른 분자를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질소는 이 2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2개가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걸로 묶여서 팔이 3개예요. 그러니까 3개를 연결할 수 있어요. 질소는. 또 산소는 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2개가 묶여서 팔이 2개예요.
그러니까 산소는 팔이 2개, 질소는 팔이 3개, 탄소는 팔이 4개. 그래서 엄청 다양하게 그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팔이 4개니까 또 붙여서 또 다른 원자가 붙어서 뭐 다른 형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슬 모양이 되기도 하고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이중결합, 삼중결합. 그래서 막 다양한 이 탄소의 전자 배치 때문에 그 유기물, 무기물 나누는 기준이 탄소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실리콘도 체외각 전자가 4개인데, 팔이 4개인데, 이것도 가능한데 왜 탄소를 기준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실리콘은 좀 큰 원자 반지름 때문에 그 탄소보다는, 그래서 탄소가 더 작으니까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나노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나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나노 소재를 이용한 어떤 뭐 물질, 아니면 뭐 하여튼 나노라는 뜻은 그 엄청 작은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10억분의 1,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1만 분의 1, 그러니까 엄청 작은 크기. 그걸 나노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1m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에 이제 1000배 작은 게 모공의 1000배 작은 게 적혈구, 또 적혈구의 1000배 작은 게 DNA.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게 나노미터인데 하여튼 엄청 작은 물질입니다. 작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노로 가게 되면은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 표면적이 급격하게 켜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그 첫 번째 보이는 정육면체의 표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6개가 있잖아요. 여기 3개, 뒤에 3개. 근데 이거를 8등분을 해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있는 표면도 표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 다 똑같고 여기 안쪽에 있는 표면이 늘어나고, 또 16등분 해버리면 또 여기 안쪽에 있는 표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걸 표면의 면적이라 해서 표면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작아지면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이거 뭐가 좋냐 하면은, 표면적이 넓으면은 그 기체와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촉매 효율이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인,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려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가 있으면은 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촉매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촉매가 표면적이 높으면 기체와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변환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공학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은 그 지식을 이용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돈을 벌려면 효율이 되게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환하는 효율이.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나노는 화학적, 광학적, 전자기적 특징이 있는데, 이제 TiO2라는 물질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페인트나 화장품의 안료로 사용되는데, 근데 이게 나노 크기로 가면 뭐 유기물 분해 기능, 향균, 살균, 뭐 김서림 효과, 뭐 이런 되게 나노 크기로 갔을 때 되게 성질이 다르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광학적인 특징으로는 이제 빨간색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보통 금은 노란색이죠. 은은 이런 회색이고. 근데 이걸 나노 크기로 가면 이게 빨간색이 되고 이게 노란색이 돼요. 뭐 이런 되게 신기한 특징도 있고, 똑같은 금인데 금이 이렇게 되는데 노란색인데 이게 작아지면 빨간색이 된다고? 신기하죠. 전자기적 특징도 뭐 나노 크기로 가면은 이제 탄소 나노튜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아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홀전자 때문에 이제 전자기적 특징이 있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유기나노공학이라고 하면 유기는 탄소 기반으로 하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나노 하면 매우 작은 거, 공학
과학을 이용해서 물건 기술을 만드는 것.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유기나노과학은 나노 단위의 매우 작은 유기물을 배우고 이제 그것으로 새로운 물건 혹은 기술을 연구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무슨 과인지 알겠죠? 유기물을 탄소를 이용해서 나노 크기의 탄소를 이용해서 되게 공학적인 일을 하는 학과구나. 그런 학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위주로 배울까요? 하면 이제 화학을 많이 배웁니다. 생물은 거의 배우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나노라고 하면은 보통 생물을 많이 떠올려요. 막 현미경의 나노 크기 때문에. 생물은 거의 배우지 않고요. 화학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과랑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후라이팬하고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구우죠. 근데 이제 유기나노공학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유기나노공학과랑 신소재공학과랑 나뉘어요. 그래서 이게 소고기냐, 닭고기냐, 돼지고기냐, 뭐 이런 식으로 그거에 따라서 이 유기나노, 신소재 이렇게 나뉘고 어떤 전반적인 공정을 다루는 건 이제 화학공학과가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료에서 설탕이 단맛이 왜 단맛이 나지? 하는 것 어떤 재료적인 측면. 고추에서 왜 매운맛이 나고 사과가 왜 색깔이 바뀌고 원두마다 이제 맛이 왜 다를까? 재료적인 측면이고 또 공정은 이제 라면 끓일 때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고 소고기 어느 정도 익혀야 되고 뭐 이런 게 공정이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은 유기나노공학과 또 보통 무기물은 신소재공학과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유기나노공학과는 고분자나 유기물을 이용하고 신소재공학은 금속이나 세라믹, 무기물 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는 이제 고분자를 많이 다루는데 일단 너무 디테일하니까 조금 넘어가고 고분자의 모양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뭐 이런 되게 재밌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분자량 분포. 여기 보면은 보통 이산화탄소 하면 CO2에서 분자량이 44. 그래서 물은 H2O 분자량이 18. 그다음 철 분자량이 56. 근데 이제 고분자는 10,000 이상이에요. 분자량이. 그러니까 엄청 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탄소 2개를 섞어서 2개로 연결하고 또 3개를 섞어서 3개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쭉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되게 분자량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말하고 싶냐면 분자량 분포는 이제 똑같이 평균 분자량이 50,000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브로드한 분자량은 이렇게 퍼져 있고 내로우한 분자량 분포는 이렇게 좁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브로드한 거, 그러니까 넓은 거는 분자량이 조그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3만, 3만 1,000, 3만 2천. 근데 한 6만 1,000, 6만 2천, 6만 3천의 분자도 있는데 그거의 평균 분자량이 5만이고 또 이 분자량 분포가 좁은 건 한 4만 2천, 4만 3천 이런 것도 있고 5만 2천, 5만 3천도 있고 그거의 평균 분자량 5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분자량 분포에 따라서 특징이 다른데 분자량 분포가 넓으면은 작은 분자량도 있어서 여기 밑으로 플라스틱 녹인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하중을 위에서 내렸을 때 되게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분자량 적은 것도 많아서. 근데 이 분자량 분포가 좁으면은 이 가공을 했을 때 분자량이 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붕어빵을 만약에 만들어요. 이런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죠. 그러면은 붕어빵이 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붕어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눈썹이 있는 붕어빵을 만들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똑같이 그냥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은 이 밀가루 반죽이 분자가 커가지고 이 눈썹까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량 분포가 넓은 걸 써야 가공이 좋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막 되게 재미있는 특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탄성적인 특징을 갖는데 이렇게 띄면은 되게 위에 보면 고체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힘을 만약에 안 주게 된다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지금 보이시나요? 빠지기 힘든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가라앉아요. 막 이런 특징도 있고 되게 시간 많으면은 천천히 알려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유기나노의 하루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면 휴대폰 사용하고 옷 사용하고 버스 이용하고 또 그릇 또 플라스틱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그래서 이제 휴대폰은 이 분자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제 폴리이미드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기 고분자를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이런 폴더블한 휴대폰, 플렉시블한 전자기기가 사용되려면 반드시 탄소 기반의 소재가 있어야 되고 뭐 여기 O 링키지가 있는데 이 탄소가 이제 좀 플렉시블한 역할을 해서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또 양말이나 옷 이런 것도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진 이 안 보이는 게 전부 탄소거든요. 이렇게 꺾어진 거 여기가 뭐 나일론 옷들, 낙하산, 라켓, 낚싯줄 이런 것도 전부 다 유기 고분자고 버스도 그 타이어 보면은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그릇도 이제 멜라민이란 그릇이 있는데 그것도 좀 질소가 많긴 한데 탄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페트병 저희가 이제 편의점 가면 페트병 보면 이것도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학년 때 뭐 배우는지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네, 2학년 때 뭐 배우는지 3학년 때 뭐 배우는지 4학년 때 뭐 배우는지 그러면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보통 대학교에 졸업을 하면 진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 저처럼 이제 대학원에 가거나 혹은 그 공무원 시험 쳐서 이제 국가적인 일을 하거나 그래서 취업을 만약에 이 유기나노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이제 석유를 혹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석유화학 산업 뭐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아니면 LG화학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리고 페인트 화장품 하는 정밀화학 산업 그리고 합성섬유, 합성고무를 생산 가공하는 고분자 산업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항공, 정보통신, 첨단 산업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탄소라는 물질 자체가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반도체 기업도 많이 가고 삼성전자 이쪽도 많이 가고 또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가고 또 전자기기도 탄소로 이루어진 게 많아서 물론 전부 다 탄소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탄소를 이용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좀 되게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오면은 이제 연구, 논문 작성, 더 깊은 전공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면 연구원 아니면 더 박사까지 하고 하면은 이제 교수가 되고 싶으면 대학 교수
아니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뽑는 그 직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구개발 쪽이 보통 대학원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대학교만 졸업하고서 연구개발 쪽으로 가긴 좀 힘들어요. 보통 뭐 생산 기술 이쪽으로는 많이 가는데 연구개발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은 보통 대학원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험은 이제 변리사라고 이공계 학생들의 변호사라고 보면 돼요. 이제 보통 변호사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많은데 변호사는 이제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변호사가. 근데 이공계 학생들은 그 어떤 과학 기술을 많이 아니까 이제 변리사라고 해서 그 기술의 특허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직업이고 또 공무원, 또 5급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표도 자기가 짤 수 있고요. 대학교에 오면은 또 이런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동아리, 축구, 흑인 음악 동아리, 영어 회화 동아리, 전공 알림단 전부 제가 했던 동아리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흑인 음악 동아리에서 배운 어떤 곡을 믹싱하는 작업, 이런 프로듀싱하는 드럼 비트를 넣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막 이런 교양 수업도 듣고, 그래서 또 교양 수업에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뭐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과 홍보 영상인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고, 그리고 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없다? 꿈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꿈이 없다는 게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러면은 그냥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꿈이 없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공부를 하면 그런 어떤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폭이.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는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무조건 인서울을 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정말 저는 대학을 2개 나왔거든요. 제 지방대도 다녀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다녀봤어요. 근데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 저도 중학교 때 잘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 대학생 형이 얘기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넘어갔는데 하여튼 정말 달라요. 어떤 기회도 많고 어떤 정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서울에서 대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의미 있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다양하고 되게 다른 대학교랑 연합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없다 하면 공부를 해서 하는 게 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또 멍청하면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하고 싶은 거 생겼을 때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네. 질문해 주시겠어요? 채팅으로 해도 되고, 마이크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답장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자 이제 넘겨 드릴게요. 네, 잘 들었고요. 잠깐 좀 첨언을 좀 할게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공부에 대해서 막 왜 해야 되지 않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당연히 느껴요. 그리고 공부가 좋은 학생은 전혀 없을 거예요. 저도 싫어요. 네. 공부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물론 공부를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질 거고 앞으로, 그리고 학부 연구원도 연구원이니까요. 연구원을 하고 있는 이제 입장에서 공부를 거의 필수예요. 어제 공부한 직업이고. 근데 그래도 공부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이 정말 좋은데 실제로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게임이 좋을까요? 약간 다르죠? 그런 느낌이 비슷한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공부로 게임이랑 같은 선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좀 많이 그건 너무 같긴 하지만 그쵸? 일단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서울대 박사님이세요.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 다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이 무너졌을 때 혹시라도 인생 살다 보면 세상이 한번 무너질 일이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든 간에. 근데 그때 배신 안 하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나마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정확한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하신다면 전 말리진 않아요. 공부가 아닌 길을 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거. 근데 개인적으로 뭔지 모르겠다, 뭘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공부를 하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나중에 가서 아니라 하면은 그냥 나와도 되고 근데 내가 공부 쪽 하다 보니까 이쪽 괜찮은데 한번 해볼까 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험 삼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하시고 얼마 뒤에 다들 시험이 있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지방대에서 말씀하셨어요. 참고로 저희도 지방대긴 해요. 그쵸? 지방이 있긴 하니까 물론 저희 같은 거기서 지방대는 저희는 빠집니다. 이제 지방대들이 있어요. 지방에만 위치해 있는 미친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이스트가 있죠. 카이스트 지방대로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죠. 카이스트랑 포항도 있고 저희 학교도 있고 울산에 유니스트 있고요. 디리스트 있고 이번에 지어진 한전공들이 있어요. 한국에너지문과대학교 그리고 경찰대학교, 사관학교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좀 제외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고대를 포기하고 왔으니까요.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서울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괜찮은 대학들 가신다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학생들도 주변에 보는 학생들 많아지고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게다가 어떻게 보니까 다음 수업이 다음 하시는 분이 정혁 멘토님인데 그분이 1학년이세요. 그래서 학과가 없다 보니까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기 좀 그럴 거예요. 전공에 얘기하기 좀 그렇고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왜 우리 학교 선택했는가 또 있고 그렇죠? 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진로를 선택할 때 대한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정혁학 멘토님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화면 공유 시작할게요. 자, 저는 이번에 지스트는 과연 어떤 대학일까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스트 사진 먼저 보고 가시죠. 저랑 태균 선배님 메타버스로 수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자주 보셨죠? 메타버스에서. 여기도 보셨을 테고 여기도 보셨을 테고 또 지스트에 벚꽃이 피면 아주 예쁘거든요. 이렇게 있고 제1학생학연 앞에 카페 그리고 기숙사 뒷뜰 이렇게 대학병에서 본 대학교 건물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지스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고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과를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학과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네, 몇 개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럼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호텔 조리학과, 영양학과 이런 거 일단. 네,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다른 학생들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물리학과나 전자공학 같은 그런 학과들. 네, 맞아요. 그런 학과들도 있죠. 네, 우리 학교 과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과가 되게 많아요. 건축학과, 경영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의예과, 전자공학과, 뭐 화학과도 있고 이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저의 학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봅시다. 없습니다.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여기 지스트에서는 제 학과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학과일지. 못 맞춰도 돼요, 이거. 그냥 제가 뭐 물어보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꿈나무학과. 꿈나무학과? 이름이 정말 희망찬 이름이네요. 아쉽지만 근데 꿈나무학과는 아니에요. 다른 학생이 대답해 볼래요? 물리학과? 물리학과? 물리학과는 제가 2학년 때 한번 선택할 거고요. 어.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나 보네. 자, 그러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제 학생증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Divis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 영어로 하니까 조금 멋지죠? 한국말로 기초교육학부입니다. 기초교육학부?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다들? 네. 사실 여기 제가 기초교육학부의 영문명에서 보실 수 있듯이 Liberal Arts and Science 그러니까 리버럴 아츠를 교육하는 곳인데요. 이게 특히 요즘에 아이비리그라든지 아니면 해외 명문 대학교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자, 공학자가 되기 위한 기초 과목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근데 이 기초교육학부에서는 수학이나 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글쓰기나 인문학 수업 그리고 예체능 수업까지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문적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여러 능력들을 갖춰가지고 나중에 전공 과목 선택하고 졸업했을 때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랍니다. 요즘 융합이라는 키워드 되게 많이 쓰죠. 네. 요즘에 막 문이과 통합이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의 트렌드는 요즘에 과학자가 됐을 때도 과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과학자는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소질 있고 그리고 논리력과 사고력을 다 동시에 갖춘 이렇게 다방면에서 이런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원하는 사회죠, 요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초교육학부에 있다는 소프트웨어, 그 코딩 같은 것도 배우고 전공 탐색, 그리고 기초 필수 과목, 그러니까 수학, 과학 과목 이렇게 배우고 또 인문사회 과목이나 예체능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전공 선언하고 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주전공이랑 다른 전공 수업도 같이 듣게 되죠. 그래서 지스트에 어떤 전공들이 개설되어 있냐?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기초교육 학부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2학년이 되고 나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환경공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전기전자 컴퓨터과학 이렇게 7가지의 전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 이렇게 원하는 7개 중에서 원하는 전공 언제든 얼마든지 선택 가능합니다. 자신한테 맞는 전공을 선언을 가능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선언이라 했잖아요. 자, 우리 학교에서는 전공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근데 선언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뭐 제한은 조금 있긴 하지만 자유롭게 전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전공을 바꾸려면 전과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몇 개 신청만 하고 지도 교수님 사인만 받으면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희 학교엔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 롤오브 14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다른 전공의 과목도 수강을 권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의 수업을 듣고 싶으면 선수 과목만 있었으면 언제든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주전공이 7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부전공 8개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주전공을 선택하고 혹시 내가 더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부전공 8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주전공과 부전공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스트를 왜 선택했을까라고 질문을 궁금한데요. 사실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서울까지 20km인데 네, 집에서 광주까지 400km네요. 멀어요, 되게. 그래서 뭐 서울에도 좋은 대학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과연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을 포기하고 저는 지스트에 올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붙고 지스트도 붙었다. 그러면 어디에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서울이요. 아, 서울이요? 역시. 서울에, 그쵸?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울에 간 친구도 있고 지스트에 온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스트에 왔죠. 그래서 제가 지스트를 왜 선택했느냐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순위 보이시듯이 여기 막 세계 4위, 국내 9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제일 앞에 세계 4위인 거.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있기에 이렇게 교수님들이 쓴 논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순위가 국내 9위인 거를 보면 대학 자체들에서 우수한 평가들이 이렇게 존재가 한다.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설립 50년 미만 대학 평가인데요. 여기에서도 국내 4위, 3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지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서는 하기 힘든 지스트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다른 대학교에서 지스트에서는 특히 학부 2학년, 3학년 때부터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처럼 대학생이 이제 인턴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구를 직접 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저희가 졸업할 때 논문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논문을 작성할 때 이렇게 인턴 생활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해외 대학 여름 계절학기랑 SAT 프로그램, 카텍 서프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고요. 또 무한도전 프로젝트, 다양한 동아리, 자치단체 활동, 그리고 여기에선 피움단이 속해 있죠. 그리고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관심 있었던 게 해외 대학 여름 계절학기 프로그램이랑 무한도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해외 대학 여름 계절학기. 여러분 유학에 대한 꿈이 있나요? 네, 네, 유학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 좀 있을 텐데요. 2,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지금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해외 대학을 가가지고 여름 계절학기를 듣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해외 대학들에 개설되어 있는 여름학기 그 과목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특히 그것도 뿐만 아니라 계절학기 동안에 막 주말 같은 데는 시간 남을 때 그 미국에서 여러 군데 놀러 다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UC 버클리 같은 데 대학을 가는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 금문교라든지 저기 어디냐 막 스탠퍼드 대학교도 직접 놀러 가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후기들도 되게 긍정적 후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스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의 활동을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제품 제작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분야 학습,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학교에서 지원을 열심히 해줬는데 뭐 실패를 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돈을 다시 뺏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그 무한도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3D 프린터로 회로 기파를 인쇄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이것저것 많이 실험을 하겠죠. 이렇게 진행하고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지스트 무한도전 프로그램으로 중에 빵을 만드는 것을 했던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게 좀 인상 깊었더라고요. 이제 빵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것도 다 무한도전 프로젝트램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무한도전 프로젝트램이 있습니다. 프로시스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스트 왔으니까 이제 졸업을 하겠죠? 그러면 지스트에서 졸업하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지스트 졸업하는 학생들은. 취업? 네, 취업도 있을 테고.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 학교 학생들은 네,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79.9%인데요. 이게 다른 대학교,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의 평균 대학원 진학률 수치 한 10% 정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보통 과학기술원에 온 학생들은 네, 대학원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 대학원에 가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가 우리 학교가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해주고 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막 유학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SOS랩이나 빅메디, 클라우드스톤이라는 그 기업들이 창업을 했었죠. 여러분들 CEO 같은 거 관심 있는 학생들 있나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CEO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잘 키워보면 CEO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학부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들도 좀 있죠. 그렇다면 저는 제가 나중에 되고 싶은 거는 이제 연구실에서 이제 인턴 생활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저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정확히는 물리학 쪽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과학자면 뭐 생각나는 이미지 같은 게 있나요? 무언가에 미쳐서 실험하는 사람. 아, 막 이렇게 시약 같은 거 넣다가 막 폭발하고 그런 이미지요. 어, 네.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막 아이언맨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무튼 간에 과학자라고 보통 생각하면 보통 이렇게 실험기기를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시약 같은 거 이렇게 피펫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뭔가 만든다던가 아니면 현미경으로 뭔가를 본다던가 뭐 레이저 같은 거 써가지고 이것저것 실험한다던가 이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은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과학자가 되고 싶은 건가요? 혹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 더 많은 실험을 하고 싶어서 또 있고 실험하는 게 재밌으신 분도 있을 테고 네, 다양한 학생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연구하는 모습이 멋있어서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테고 관심 있는 분야를 직접 연구해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이유 생각해봐 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론 과학자가 꼭 낭만적인 그런 것만 아니에요. 과학자도 어쨌든 간에 과학자로서 다른 과학자도 경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랑.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표해버리면 그런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면서 뭐 실험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 그 노벨상 수상하신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 연구 보면 엄청나게 실패 많이 하시죠. 그리고 계속 실험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막 힘들고 막히고 그렇게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실을 저희 이제 과학자로 하면서 과학자가 되면서 새로운 사실을 저희가 발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내가 알아낸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는 과학자가 된다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유에 대해? 글쎄요, 납득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 지스트는 그 멋진 그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계신데요. 대표적으로 그 조혜린 졸업생분이 한 분 계십니다. 15학번 선배님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이언스라는 학술지를 들어보셨나요? 사이언스, 네이처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나요? 여러분 못 들어본 친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사이언스라든가 네이처라든가 그런 학술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여러 학술지가 있는데 학술지는 논문을 이제 제출하는 곳이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 근데 그 중에서 그 과학계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그런 학술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혜린 졸업생분이 그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중에 이렇게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제안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하버드 박사과정을 진학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버드는 잘 아시죠? 하버드. 그렇게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에도 이렇게 진학하시는 지스 선배님들이 계신다 보다. 그래서 뭐 논문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쓰실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 과학자가 된다면 이런 논문도 한번 써볼 거고 네,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스트를 진학할 고려하는 사람 친구들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과학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원 졸업 이후 연구자를 희망하는 학생들 아니면 연구를 좀 더 해가지고 교수가 목표인 학생 여러분 중에 교수 꿈인 학생 있나요? 교수가 꿈인 학생? 뭐 대학 교수님 가끔 가다 보면 대학 교수님이 꿈인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가 목표인 학생도 있고 아니면 저희 학교가 창업 지원 활동이 정말 풍부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저희가 창업을 해가지고 CEO가 되고 싶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는 지스에 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발표를 지원하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대학 생활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대학교 전공 과정이라던가 전공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쪽 학부라던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저도 메일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 수업 끝나셔도 질문 가능해요. 네,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태균 멘토님의 수업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받았어요. 지금 저 소리 들리시죠? 그렇죠? 오늘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만들도록 하겠고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도 잠깐만요. 화면 공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잘 들었어요, 그렇죠? 앞에서 잘 들었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제 정혁학 멘토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분들은 아직까지는 대학에 대해서 고민하실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벌써부터 이제 물론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건 괜찮은데 벌써부터 이제 대학 선정을 한 건 그러긴 한데 이런 데도 있구나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중학교 3학년은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6개월만 있으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진짜 전쟁이거든요. 네. 들어갈 때부터 처음에 대학을 써내라 그래요. 저는 1학년 때 들어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제 대학을 쭉 써내라 그러는데 이제 지망들 그냥 너 뭐 가고 싶니? 그래서 이제 수요 조사 해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은 대학들을 많이 써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써냈대. 그때는 한 주 더 이런 학교도 있구나 해가지고 써내면 좋은 거니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거부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과 제어공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학교들, 이제 고려대, 연세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전자공학부가 있고 컴퓨터공학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합쳐놨어요. 합쳐놓은 학교가 몇몇 개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데들은 좀 두 개를 분리해놓는 데가 좀 많은데 심지어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로 분리하는 데도 또 있더라고. 또 분리를 하는 데도 있긴 한데 외국은 좀 합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도 우리 학교도 좀 합쳐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러고 제어공학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어공학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미 설명을 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졸업했고 홍덕고를 졸업했고 지금 컴퓨터 종합 전공 학부라고 하죠. 아까부터 학부 얘기하는데 학부는 대학생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학부를 전공했고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지스 기계공학부에 이제 군산지원 및 자동화 연구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어를 하는 연구실인데 이쪽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그래서 학부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분야는 아까 발사체 진단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주 로봇, 발사체, 생성 탐사 로봇 등의 우주 탐사체, 우주공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보틱스도 가끔 하고요. 그리고 자세하게 또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저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이 무엇이냐 라고 돼 있을 때 이거는 저희 학교 걸 포함했는데요. 미래사회에 대하여 ICT 중심의 융합 분야를 선도한 혁신 기술을 연구하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보면 알면 천재죠. 와 이러죠. 어쨌든 또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은 공학 빼죠. 공학 빼고 그러면 전기, 전자, 컴퓨터 이렇게 나오죠. 네, 전기, 전자, 컴퓨터는 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이에요. 전기공학과 전자공학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전기공학은 감전되면 죽고요. 전자공학은 감전되면 따거예요. 따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농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전기공학은 좀 에너지 값이 높고 볼트 값이 높아요. 그래서 좀 사고는 다칠 수 있고요. 전자공학은 사고 나면은 찌릿합니다. 좀 찌릿해요. 볼트수가 좀 낮게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까지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전기공학 아까 사고 나면 죽는다는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전기를 에너지로서 바라보는 공학입니다. 우리가 빛을 쓰고 있고요. 그렇죠? 전등을 쓰고 있고 이것저것 다 쓰고 있죠. 선풍기 돌리고 있고 에어컨 돌리고 있고 난방도 돌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전기를 에너지로서 바라보는 공학을 전기공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lectrical Engineer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공학을 하면 뭐로 하냐?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풍력 발전 이런 발전에 대한 얘기들, 연료전지 요새 많이 뜨고 있죠. 뭐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 전기에너지 효율적인 생산, 발전, 그렇죠? 하고 송전, 보내주는 것, 배전, 분배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상경 사회를 살아갈 인류에게 정말 중요한 학문이죠. 왜냐하면 인류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결국 모든 에너지 다 사용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도착지
이자 우리가 주요적으로 사용하는 건 전기 에너지예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전기에 쓰고 있죠. 전기 안 돌아가면은 당장 앞에 있는 지금 강의도 못 들고 고 게임도 못 했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렇죠? 요새는 또 자동차를 또 전기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봐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밑에는 사진은 전기공학 그 사진 갖고 와봤어요. 네. 이런 것들 주로 연구하고 그 아시는 분도 제가 계시는데 진짜 그 아크 방전이라고 해요. 막 전극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번개가 쳐요. 그거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많습니다. 전자공학 영어는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이름도 우리 한국말도 비슷하고 영어로도 비슷하죠. 그래서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은 전기를 이제 정보로서 바라봅니다.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제 정보 수단으로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보를 전달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에너지를 바라보는 전기공학과 정말 다른 점이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과 가공, 통신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면은 이제 초소형 컴퓨터, 핸드폰이 초소형 컴퓨터죠. 그래서 핸드폰, 양자 컴퓨터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빨라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슈퍼컴퓨터가 몇만 년 걸릴 거를 몇 초 만에 끝내버리는 엄청난 컴퓨터입니다. 네. 근데 만들기 진짜 어렵고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예요. 얘가 상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정말 유명한 양자역학이라는 걸 엄청 다뤄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반도체 기술 유명하죠. 이거 우리나라가 제일 유명하죠. 반도체 기술, 5G 통신 기술, 5G도 있고 5G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5G 표준은 우리나라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G도 요새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5G 통신 기술, 심우주 통신망 기술 같은 경우는 뭐냐? 제가 우주공학이다 보니까 이거 좀 적어놨는데 일단 우리가 화성을 가고 달에 가고 더 딴 데를 가고 그쵸? 태양의 관측도 해보고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일단 거기다 보내놨어요. 뭘 보내놨다고 칩시다.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탐사체라든가 인공위성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올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통신을 통해 받아옵니다. 화성에서 지구까지 통신이 돼요. 그걸 통해서 받아보는 게 시무드 통신망 기술입니다. 등 현대과학 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공학을 우리가 전자공학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공학은 무엇이냐? 전자공학과는 달라요. 전자공학은 주로 하드웨어를 다룹니다. 하드웨어를 하면 딱딱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애들, 회로 같은 애들을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 본체를 구성하는 게 전자공학입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은 본체를 만들진 않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칩을 만들진 않고요. 뭘 만드냐?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들으실 거예요. 그 현정욱 멘토님도 메타버스 하셨고 정현 멘토님도 메타버스 하셨으니까 메타버스 다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를 통한 인공지능 그 부분을 하는 게 컴퓨터 공학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의 소프트웨어적 구조와 이제 명령체계를 설계하는 공학으로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도 하는데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합니다. 사이언스라고 쓰는 이유는 성격이 약간 일반적인 공학과 좀 달라요. 되게 이론적인 것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라고 또 하는데 우리말로는 컴퓨터 과학은 참고로 수학의 그겁니다. 수학의 산물입니다. 수학의 일부예요. 실제로 컴퓨터를 만든 박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대표적인 게 애플. 녹화 중인데 상호명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과 배열물은 무엇이기? 약간 감성주의. 그래서 애플이 있는데 그 애플에 보면은 걔가 상징이 배어문 사과잖아요. 그게 앨런 튜링의 사과입니다. 앨런 튜링 들어볼 수 있어요. 영화 중에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들은 것도 있고 밀덕 분들이라면 좀 아실 수 있어요. 밀덕 분들이라면 옛날에 독일 당시에 애니그마 독일의 암호를 해석하는 애니그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앨런 튜링이 만들었습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노벨상을 부르는 걸 튜링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앨런 튜링은 기본적인 컴퓨터의 기본적인 원리라든가 개념을 만드는 과학자인데 수학자입니다. 예, 컴퓨터 과학자 아니에요. 수학자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본적인 구조, 완벽한 지금 현재 컴퓨터의 구조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기본적으로 확립하신 분은 폰 노이만 박사님입니다. 그분도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수학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구조와 명령체계를 설계하는 공학을 우리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고요. 컴퓨터 공학이 소프트웨어 전반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줌 그리고 그 OS 알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윈도우 같은 애들 윈도우 그렇죠? 이런 거 게임
이것저것 우리가 모두 다 소프트웨어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AI 기술 우리가 했죠. 하고 시스템 보안 및 해킹, 해커. 다크 해커 말고 화이트 해커들. 다크 화이트 해커라 하고 암호학도 컴퓨터 공학이에요. 암호학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이거 좀 유명하죠. 프로그래머라고 해요. 그리고 게임 개발. 정말 많죠. 게임 개발, 게임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분들이 취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제 컴퓨터 돌려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술의 연구하는 공학이고, 참고로 컴퓨터 진짜 소프트웨어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는 거의 컴퓨터가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컴퓨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장 요새는 이제 삼성 에어컨 이런 거, 삼성 에어컨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전부 다 AI가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전부 다 컴퓨터 공학이 다 책임을 집니다. 정신 세계 중에 컴퓨터의 몸을 전자공학이 만들고 컴퓨터의 정신 세계를 컴퓨터 공학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이 비슷하게 역할을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 대부분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회라고 해요. 그 과학자들 모이면 학회 또는 학계라고 하는데, 학계는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을 학계가 뭉쳐 있어요. 같이 있어요. 서로 이제 조인이 많이 됐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을 배우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기를 배우든 전자를 배우든 컴퓨터공학을 배우든 로봇공학 있죠. 로봇공학은 솔직히 다 연합이에요. 그냥 다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생물체에 따라왔기 때문에 생명체의 공학도 있으면 좋고요. 전자공학이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왜냐면 전자설계가 들어야 되니까요. 기계공학, 움직여야 되니까. 기계공학, 뭐 컴퓨터공학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것저것 정말 다 들어갑니다. 정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전기공학 들어가요? 네, 전기공학 들어갑니다. 에너지 쓰잖아요. 전기공학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외부에 나가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멀리 나가서 움직이고 인간이 오랫동안 케어할 수 없는 로봇들의 험지에 들어가는 로봇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안에다 넣습니다. 원자력 발전기라든가 그 안에다 소형화해서 넣습니다. 그런 걸 위하면은 에너지공학, 그쵸, 전자공학, 전기공학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분은 잠깐 옆에 사진 오른쪽에 약간 이러신 분 계시는데, 해맑은 분 계시는데, 외국인이에요. 근데 외국인인데 한국 분이세요. 네. 이제 UCLA라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데니송 교수님이라고 로봇 천재이십니다. 천재 로봇 과학자십니다. 현대에 나와 있는 이족 보행 로봇 있잖아요. 이족 보행 로봇, 사람과 비슷한 휴머노이드에 거의 개념적인 거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분이 거의 최초예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게 만들었고, 요새는 이족 보행 잘 안 만드시더라고요. 아직 이족 보행 로봇 보신 분, 로봇광학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쪽 관련해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족 보행 로봇 판정이 그냥 넘어 있었거든요.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요새는 다 다속 보행 로봇, 왼쪽처럼 다속 보행 로봇으로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참고로 왼쪽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의 로봇입니다. 군용 로봇이에요. 여기다 전투기 약간 험지 같은데 짐을 끌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옆에다가 그 기관총 달아서 사람을 하는 역할을 하죠. 항공우주공학입니다. 이제 항공공학, 우주공학인데요.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의 기본적인 기능은 신소재공학과도 하고요. 전자공학과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 계측 시스템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은 그 밀덕들은 당연히 하실 거예요. 전쟁과 기본적인 무기 체계는 인류의 가장 첨단을 날립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과학의 최연선에 서 있는 것이 무기과학입니다. 그래서 무기과학 쪽으로는 그쪽에서는 정말 대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투기 등에 하는 거하고, 옆에는 스페이스X의 그거예요. 그 스페이스X의 팔콘 시리즈입니다. 로켓입니다. 로켓도 기본적인 전기 계측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반도체 공학입니다. 반도체 공학은 정말 유명하죠. 이거 특히 전자공학 파트가 주로 맞는데, 이런 반도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도 반도체 이제 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험실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화학적인 지식이 많으면 좋아요. 하고 양자역학, 그 조그만 세계 엄청나고,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학문인데 그만큼 진짜 고도화된 학문입니다. 그리고 AI 공학인데, 왼쪽은 스타크래프트 2예요. 게임 홍보 좀 합시다. 요새 신인 유저가 거의 없어요. 어쨌든 스타크래프트인데, 이런 스타크래프트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에서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알파스타라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솔직히 게임 내용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때 당시 정말 최고 선수들이던 한국 선수들하고 유럽의 세나이라고 했어요. 그 선수들 이겨먹었습니다.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AI 시스템도 있고요. 오른쪽은 보셨죠? 저희 같이 하는 거, 이미지 그 분석하는 거. 얘는 사람이냐, 얘는 고양이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것도 AI 공학, 특히 컴퓨터 공학 쪽이랄까, 전자공학도 마찬가지. 전자공학도 익숙합니다.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이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해킹 보안. 왼쪽은 해커 대회예요. 우리나라 해커들 국가대표들이고요. 국가대표. 그리고 대부분 고등학생들에서 대학교 초반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해커, 화이트 해커라는 걸 할 수 있고, 보안 쪽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이라든가 암호화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긴 한데 주요적인 것만 말씀드렸고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연구는 제어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공학은 이제 컨트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컨트롤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제어라는 말 자체하고요. 그렇죠? 근데 제어공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하는 건지. 제어도 알고 공학도 하는데 제어공학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제어공학은 전자공학의 세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자공학의 한 분야 중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자공학 세 분야 중 하나인데 좀 융합성이 강해요. 그래서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이 같이 융합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냥 다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도록 행동하도록 제어하는 공학을 우리가 제어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인다는 문장에서 로봇을 빼고 로봇을 움직인다. 이 움직인다를 만든 게 제어공학의 역할입니다. 제어공학이 없으면 로봇을 만들어놓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드웨어인 제어기가 있어요. 제어공학에서는 우리가 제어를 하도록 만드는 전기 회로를 만듭니다. 이제 컴퓨터 비슷하게 CPU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하드웨어를 하는 제어. 잠깐만요. 뭐 맞췄는데? 아닌가? 잠깐 음소거 좀 할게요. 자, 하드웨어인 제어기의 설계와 소프트웨어인 제어 시스템. 이번 약간 그 윈도우 같은 거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를 전부 설계하는 정말 어려운 공학이고요. 그래서 로봇, 우리가 로봇, 자동차, 비행기, 발사체, 인공위성 이것저것 전부 다. 일단 인간이 만들고 뭔가 돌아갈 수 있으면 무조건 제어공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시스템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게 제어공학입니다. 그래서 제어공학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스페이스 X사의 이제 시리즈죠. 아이콘 그 스페이스 그 스타링크라고 해가지고 요새 그 이것저것 군지비석이라고 해서 여러 개 위성을 잔뜩 쏘아 올려가지고 인터넷 구축하는 게 있는데 그쪽을 좀 많이 하고요. 이런 로켓 발사라든가 인공위성 쪽에 제어에도 들어가고요. 이런 거 로봇 쪽에 들어갑니다. 로봇 자율주행, 로봇, 무인이동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 드론도 많이 합니다. 드론은 기본적인 전자공 제어공학에서 제일 많이 드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 퍼시비어런스 호죠. 이번에 우주공학 관심 있으신 분 알 거예요. 이번에 화성이 도착한 성공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지구에 출발한 지 6개월 만에 갔는데 이런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제어공학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 연구 분야는 일단 우주 로봇, 우주 발사체, 행성 탐사 로봇 등의 우주 탐사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평범해요. 저는 이거를 군집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군집화는 마치 개미와 벌처럼 떼거지로 다닌다는 얘기죠. 하나의 로봇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 로봇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왜냐면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는 게 낫죠. 개미도 마찬가지예요. 개미도 한 마리 한 마리는 정말 약합니다. 우리한테 발표 죽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처럼 뭐 사슴벌레 강수풍뎅이처럼 큰 뿔과 큰 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힘이 그렇게 센 놈도 아닙니다. 물론 개한테 힘이 좀 세긴 하는 곤충 세계 들어가면 좀 힘이 세긴 하지만 인간한테 비하면 별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개미들이 한 마리 한 마리가 모이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대가 됩니다. 모든 곤충들을 다 찝어먹는 정말 괴물처럼 됩니다. 벌도 마찬가지예요. 벌 한 마리 한 마리도 무섭긴 하지만 벌이 여러 마리가 동시에 다가오면 그만큼 더 무서운 배가 되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집 로봇과 이를 제어하는 다개체 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개체는 말을 다짜 써가지고 개체가 많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보시는 그거는 6년 전인가 7년 전에 하버드 연구소에서 만든 그 킬로봇이라고 하는 군집 로봇입니다. 정말 하나 단순해요. 500원 하나하고 500원짜리 동전만 하고요.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시각 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렌즈 같은 애 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바퀴도 안 달려 있어요. 발이 3개가 있고 발이 3개를 진동 걸어주면 제가 지직하면 움직이다닙니다. 지직하면서 기어다니고 바퀴 올려주면 기어다녀요. 그래가지고 진동기, 전동기 밖에 없습니다. 하고 좀 불빛 내는데 반짝반짝 빛나죠? 불빛 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단순한 로봇인데 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만약 어떤 알파벳을 만들어 하면 지들끼리 뭉쳤다 때렸다 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군진 로봇은 일단 우주 탐사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 우주 탐사선 한다고 그랬으니까 탐사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대의 탐사 로봇이 함께 협업해서 일을 수행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퍼시베런스 가기 전에 화성 가기 전에 저번에 갔던 게 있어요. 걔가 오퍼튜니티였나 큐리오시티였던 그럴 겁니다. 근데 걔가 화성에 도착해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간 거리가 12km밖에 안 됩니다. 몇 년 동안 간 거리가 정말. 그리고 그 차 자체가 비싸고 무겁고 별로 효율도 안 나오는 거를 한 대 한 대 보내가지고 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렴한 로봇들, 한 로봇이 고장나서 상관없으니까 저렴한 로봇들을 여러 대 보내가지고 동시에 걔를 퍼뜨려서 개미처럼 마치 개미가 주변적으로 탐색하게 하면은 정말 좋은 이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이 10번째 국가로 참여하게 된 이거 아시죠? 유리 탐사 프로그램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들어는 봤어요. 그렇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옛날에 아폴로 때하고 비슷해요. 60년 만에 달해갑니다. 참고로 아폴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함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세요. 그렇죠. 다 가짜다. CG에 찍은 거다. 하는데 그분들이 말씀이 그거예요. 왜 안 가냐?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어 못 갔어요. 정말 단순한 논리예요. 돈이 부족해요. 어쨌든 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흥미가 떨어졌어요. 다른 별거 없더라고요. 얘가 달나라에 토끼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포기를 하고 갔죠. 애초에 처음에 아폴로 때 간 거는 과학적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구소련이었죠. 소련하고 이제 냉전 시대다 보니까 네가 먼저 하냐 내가 먼저 하냐 자존심 싸움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냥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단순히 달에 살아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과거 아폴로 프로젝트하고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때는 그냥 달에다가 발바닥 찍고서 깃발 꽂고 나 다녀왔어 사진 한번 찍어주고 그냥 가는 게 그 목표였어요. 그냥 비싼 여행이었어요. 근데 지금 무엇이냐? 지금은 더 나아가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 씨가 이제 형이 이제 화성 갈 거니까 맨날 시전하고 있고, 그쵸? 화성 갈 거니까 매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화성에 대한 열망이 많아요. 또 이번에는 금성도 간다고 해요. 금성은 진짜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금성 간다고 하기도 하고 더 먼 데를 가기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는 지구보다 중력이 강한 지구보다 달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달에다가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 지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화성 같은 외계 행성에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보고 거기다가 전초기를 세워놓음으로써 거기에 또 다른 달 우주기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번에 SF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화고요. 2030년이나 2040년까지 완공하는 목적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이 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한국이 이번 한미협정으로 얼마 전이죠. 거의 한 달 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정식국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하고 여러 연구소들하고 한국우주연구원하고 한국천문연구원들, 한국과학기정보통부 등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고, 참고로 그것도 만든다고 해요. 달 게이트웨이라고 해가지고 국제우주정거장 하나 더 만든다고 합니다. 달의 도로.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그 이미지예요. 그 로고예요. 참고 아르테미스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분들은 달의 여신입니다. 네, 달의 여신은 아르테미스고요. 그래서 달기지 건설을 한 대 로봇만은 절대 안 되죠. 사람을 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 사람을 한 명 보내고서 자 이제부터 한 100명이 살 때는 네가 혼자 다 만들어봐 하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만들어요. 아니 재료도 줘야 일단 사람이 뭐 어떻게 다 만들어요. 그렇죠? 달 혼자 다 닦고 이것도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로봇의 힘이 좋고 인간보다 힘이 좋고 인간보다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 마리 보내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기술 건설, 우주기지 건설에는 여러 대의 로봇이 필요합니다. 마치 개미가 집을 짓고 벌이 집을 짓고 인간이 집을 짓는 것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이쪽을 연구하고 저도 이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에서는 이번에 화성이라든가 이런 데 만드는데 군진 로봇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렸어요. 뭐 제가 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의 기본적인 스펙을 어쩌고 이런 건 얘기는 안 해드렸어요. 어차피 뭐 관심도 없으실 거고 알아들지도 못하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종훈 선배님도 그렇고 현종훈 멘토님도 그렇고 정혁 멘토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이걸 그냥 소개하는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가 여러분들의 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시 반에 끝나기로 했는데 일찍 끝났어요. 와, 좋다. 그냥 일찍 끝낼게요. 자,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가 메일 남겨드릴게요. 잠깐만요. 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메일 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받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다 톡방에 만들어져 있는데 톡방에 올리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톡방에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다. 제가 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아니면 제 성적이 어떤데 이런 데 갈 수 있을까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부터 살려서 공부가 안 돼요부터. 참고로 저는 자랑 좀 할게요. 공부 좀 했어요. 자랑 좀 할게요. 공부 좀 했습니다. 공부했으니까 고대라도 연대도 붙었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이런 공부들 그런 데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새벽이라도 받겠으니까요. 새벽에 잠을 못 자요. 네, 공부하느냐고요. 어쨌든 그런 거 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고민 이제 하도록 하고, 공부한 적 혹시 없으시죠? 여기서 지금 질문할 거. 참고로 제가 로켓 한다고 했는데 저는 로켓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 로켓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로켓을 만들려면 어디 가느냐고 하면 항공우주 쪽이라든가 기계공학부를 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쪽 하시면은 이제 그 엔진 연구하는 데 있잖아요. 로켓 자체를 연구하고 엔진을 연구하고 탱크를 연구하고, 이쪽 탱크라고 하면 이 전차 말고 그 안에 있는 탱크, 하나스 탱크 같은 거 이런 거 연구하고 하는 거는 기계공학과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봇을 움직인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로봇이라는 본체 자체는 전자공학과 중에서 회로 하시는 분들과 기계공학과에서 본체 만드시는 분들, 액추에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만드시는 분들이 주로 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쪽 하고 싶다. 난 움직이는 건 상관없다. 움직이는 건 남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만들겠다. 이러면은 기계공학과라든가 전자공학과라든가 이쪽으로 진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설명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은 원래 반에 끝나는데 그렇게 일찍 끝나지 않았네. 15분이면. 그렇죠? 근데 15분 일찍 시작한 거면 차라리 10시에 시작해서도 어떻게든 잘 끝날 수 있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한 적 없으시다고 했으니까 없는 거 맞죠? 없는 거 맞죠? 그럼 저희는 여기서 파하도록 합시다. 저희는 이제 그 지스트 피움단이었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공부한 적 예.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 잘 가요. 여러분 네. 나중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쉬어낼 수도 있겠다. 힘들다. 되게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학회 갔다 오고 나서 잠을 못 자가지고 수업 잘 냈잖아. 이제 기록 중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이거 다 들어갔겠다. 기록. 이거 어차피 기록 중지 이거 끄면 돼요. 끄면은 알아서 중지됩니다.